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낭만주의와 삶의 낭만성, 신일희회 지음 학위사에서 22년 12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 분야 교수들의 모임인 아카데미아 후마나의 낭만주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발표자들이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책 제목에서 낭만주의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대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내용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2023년을 맞아 우리 삶에 좀 더 많은 낭만성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낭만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서시와 함께 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 낭만주의 철학과 개성적 삶, 최신한 지음에서는 먼저 낭만주의의 등장 배경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낭만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 특히 계몽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이 초기 낭만주의가 등장하는 출발점이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이원화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낭만주의 시도는 무한성을 향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낭만주의가 강조하는 상상력, 직관, 감정은 예술적, 종교적 인식에 주목한다. 종교적 동경의 감정은 거룩한 슬픔이라고 슐라이마허가 규정했다. 거룩한 슬픔이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을 성찰하게 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신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세속적 슬픔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아카데미아 후마나의 신일희 회장은 총평에서 신학에서 찾은 낭만주의 요소인 거룩한 슬픔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동경하는 현상이며 이 동경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슬픔 또는 비애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200년 전의 낭만주의를 오늘에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과 보편성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성을 앞세우는 계몽주의와 감정과 직관을 앞세우는 낭만주의는 양자의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기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 보편성과 개인성의 균형, 그 자체가 인간성 회복의 출발점이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면에서는 낭만주의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차이점은 낭만주의의 후예이기도 한 실존 철학과 마찬가지로 낭만주의가 추구했던 무한성에 대한 동경이 대부분 무신론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실존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서 타자를 향한 개방성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고 제언합니다. 제2장 독일 낭만주의 문학, 독일적 낭만성의 양상, 이경규 지음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는 유럽 전반을 관통한 문학과 예술의 현상이지만 독일 문학계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인강 서쪽의 프랑스가 사회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을 때 독일은 낭만주의라는 내면적 정신적 혁명에 불을 지폈다. 18세기 말부터 50년에 걸쳐 전개된 독일 낭만주의는 이성과 학문 대신 감성과 예술로 세상을 새로이 직조하려고 했다. 자연과 영혼에 심취하고 생동감 넘치는 신화, 전설, 동화를 수집 개발했다.
초기 낭만주의를 대변하는 노발리스의 푸른 꽃은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초기 낭만주의는 독일 중부에 위치한 이에나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중기 낭만주의는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베를린이나 뮌헨도 그 영향권 내에 있었다. 중기 낭만주의는 민족 정신과 민중 사상을 고취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관심은 당대의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측면이 강하지만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부작용도 나왔다. 아마도 이런 점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나치즘을 일으킨 기반이 되었겠는데요. 그 다음 베를린을 중심으로 전개된 후기 낭만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신비주의, 종교 그리고 자연에 경도되었다. 저자는 낭만주의의 전주곡으로서 괴테의 초기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를 듭니다. 200년 전에 독일에서 발생한 낭만주의는 유럽을 관통하고 20세기 초반에는 비록 피상적이나마 한국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사이 낭만적이니 낭만주의니 하는 말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서도 낭만만큼 호소력 있는 광고 전략은 드물다. 음식도 맛보다 낭만적 분위기와 세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계몽주의에 대항하여 발전한 독일의 낭만주의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아이러니, 자연, 종교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까다롭다. 19세기 전반기를 관통했던 낭만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낭만주의의 자장 내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 오늘날 지구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 21세기 교육계의 핵심 화두인 융복합은 낭만주의가 추구한 보편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제3장 월즈워스의 사색과 간조로서의 멜랑콜리적 감수성, 황병훈 지음에서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월즈워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낭만성을 멜랑콜리적 감수성으로 규정한다. 멜랑콜리는 부정적 느낌을 주지만 저자는 그 힘이 오히려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낭만적 느낌이자 이기적 숭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제4장 선비의 낭만, 선비의 음악, 서영이 지음에서는 한국의 낭만적 감수성을 음악과 관계지어 깊이 들여다본다. 선비는 논리적 학문과 예술을 종합한 존재로서 품격 있는 세계를 대변한다. 선비의 음악은 이성과 감성, 객관과 주관, 정신과 물질,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는 통일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절제의 음악으로서 조선의 정신이기도 했다. 선비들이 누렸던 최고의 낭만은 뱃놀이이다. 물결이 잔잔한 연안이나 강에서 하는 선유는 탁 트인 자연의 세계로 나가 물결과 바람을 음미하며 유유자적하는 것으로서 심미적 체험을 통해 너머의 세계, 무심의 세계를 지향한다. 시비를 뛰어넘은 다원성과 개방성이 낭만성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5장 유사부송 하이쿠에 나타난 낭만성, 유오키 지음에서는 일본의 낭만주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송의 하이쿠는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불이 타오르는 난로가를 그리워하고 먼 옛날의 자장가와 어머니의 품속이 그리워서 우는 애가였으며 그 근처에는 향수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장 결핍과 동경의 역설과 역병, 홍순위 즈음에서는 팬데믹을 인간의 탐욕과 기술의 산물로 보고 낭만주의 시를 읽고 신화로의 회귀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고 말한다. 신화로의 회귀는 자연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문학 이론가인 슐레겔이 말한 새로운 신화는 일종의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서 시대마다 매번 새롭게 탄생하는 낭만주의를 의미한다. 21세기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공존하는 카오스의 상태를 평화롭게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오스는 신화의 출발점이요 모든 창조의 전제가 된다. 신화와 과학의 만남,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 카오스와 코스모스, 자연과 문화, 어둠과 빛이라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가치 중립적인 상태로 돌림으로써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7장 상투의 나라, 미국 여성이 개화기 조선에 뿌린 낭만의 씨앗, 김향숙 지음에서는 상투의 나라를 개성, 동경, 혁명, 열성의 낭만적 감성과 의지로 변화시키려고 한 여성 선교사인 릴리어스 호튼의 헌신을 다룹니다.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녀는 조선에 온 지 1년 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두우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하여 언더우드 부인이 된다. 신혼여행을 조선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 여행으로 대신한 그들은 훗날 한국 사회에서 결실을 맺기까지 그녀가 뿌린 낭만성의 씨앗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장 19세기 낭만주의 미술과 낭만성 김경미 즈음에서는 16세기에 그려진 알브레히트 뒤로의 작품 멜랑콜리아를 낭만성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낭만주의 화가로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고야를 작품들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다. 그 다음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를 소개하는데 대자연의 위력을 보여주는 바다 풍경에 매료되어 그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인 들라크루아와 독일의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까지 소개한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23개의 그림을 친절하게 해석하는데요. 이 그림들 중에 제가 아는 그림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뿐이었어요. 이 그림은 1830년 프랑스의 7월 혁명을 그린 것으로서 1886년 프랑스가 미국 뉴욕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에 영감을 주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공의 인문학 교수들의 발표를 정리한 이 책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이 낭만주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점에 독일에서는 낭만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사실도 새로웠고요. 이 시대에 낭만주의를 품는 방법은 역시 균형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